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데 달러를 대체할 만한 다른 통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반미 진영의 국가들이 금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먼저 비트코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1억 원을 돌파하고 위아래서 이제 계속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네. 참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보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고민들을 네.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1억 돌파한 거 이건 좀 과한 걸까요? 아니면 이건 아직도 뭐 시작 부분이라고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상승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이 되어가는 과정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가 되어간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꽤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하지만 디지털 골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금처럼 움직일 거다. 그렇게 봐요. 이게 뭐 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금처럼 움직인다는 거는 고점에서 이렇게 실제로 금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허황된 그냥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 전기 신호가 갑자기 이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게 변화가 정말 성공을 하면 디지털 골드가 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종착점이 거기라고 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되어가는 거 보면 디지털 골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 뭐 그런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는 꽤 오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금 가격을 우리가 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네. 오르진 않잖아요. 예.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성공을 못하면 이제 지금까지처럼 뭐 그야말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의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급등락이 아주 급등락을 하는. 근데 금은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1억 근처에 있는 이 가격대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자들 부류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더 낮은 가격에 살 기회가 올 것이냐? 글쎄요, 그걸 뭐 그거 신만이 알지 그 누가 가격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사실 무슨 뭐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마음 속에 수천만 명, 수억 명의 마음 속에 각자 뭔가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투자회사들 예를 들어 UBS 같은데 그런 데에서 권고하는 걸 보면 전체 자산의 한 1% 정도 갖고 있어라.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그 가치를 형성하기까지 그 과정이 좀 쉽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정부 당국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누군지 전혀 지금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유포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 논문 발표문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기존의 화폐에 대한 분노였어요. 화폐가 너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돈 찍어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추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마구 뿌리면 안 된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 놓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돈의 총량이 딱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1200만 비트코인인가 뭐 딱 그 종착점이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겠다라는 목표, 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놨는데, 그리고 공급량이 제한된 건 그건 분명하지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안정된 화폐를 공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존의 달러라든가 또는 엔화라든가 우리 원화라든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돈을 세상에 내놨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화폐로 네. 뭐 달러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축 통화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목표로 내놓은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화폐 가치보다는 그냥 자산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혀 화폐가 안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나라가 엘살바도르잖아요. 네네. 그 엘살바도르에서 2023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을 그것이 그 법정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세금도 낼 수 있어요, 그 나라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래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12%, 그것도 가끔. 네. 전혀 안 쓰는 사람이 88%입니다. 송금하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송금을 한다는 사람은 1%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네. 왜냐?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매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투자할 때 위험 선호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면 가치를 가지느냐? 네. 그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서로의 그냥 그 믿음인 신뢰, 네, 믿음. 그냥 믿음일 뿐이죠. 저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투자를 하는 거고, 내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고, 값이 올라가네 하니까 또 믿는 거고, 뭐 그런 현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 화폐의 미래, 네. 뭐 달러를 대체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공용 통화가 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냥 아주 성공하면 금, 네. 네,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면 엄청나게 값이 뛰지만, 네. 경기가 나빠지고 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폭락을 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는. 말씀대로 진짜 다시 어떤 그 유동성이 줄면서 그 가치,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금리가 네. 올라가고 네. 이럴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폭락입니다. 폭락할 수 있다.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2020년에 연준이 금리를 0.25%까지 떨어뜨리고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다 거의 제로 금리까지 떨어뜨리면서 돈을 마구 풀어냈더니 비트코인 값이 뭐 막 6만 9천, 7만 그렇게까지 거의 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연준이 0.25% 금리를 5.5%까지 올리니까 그 과정에서 뭐 완전히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뭐 16,000까지도 떨어지는,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자산보다도 가장 가격 등락폭이 큰 자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는 이유가,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네. 수요를 조절할 만한 어떠한 메커니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네 그러면 확 떨어지고, 심리에 따라. 예, 그냥 그야말로 심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가격인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러한 위험성까지 감안하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현재로서는 이제 최고의 위험 자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안전 자산이 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신뢰가 늘어나면서, 특히 이번에 그 미국의 SEC가 네. 11개의 투자사들의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용으로 하는 ETF를 승인을 해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투자의 주류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네. 그 이전까지는
그 아주 전문가들만 하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비트코인을 쉽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금처럼 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그럼 마침 금 얘기하셨으니까 금값도 이제 마침 많이 올랐죠? 금값도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요 최근에 주가도 그러니까 S&P 500도 최고치이고 니케이도 거의 최고치 상태고 뭐 금값도 오르고 뭐 이 자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이 조금 더 그 상승폭이 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를 이유가 있느냐 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뭔가 자산 시장에 버블이 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오를 만한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고 중국만 제외하고 나면 그럭저럭 경제 상태가 좋아져 있고 특히 미국은 상당히 좋은 상태고 경제 상황이 네. 그리고 이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하는 이 인공지능 분야가 지금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능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 다른 대부분의 산업들도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들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물 분야에서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자산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요즘 뭐 미국 경제 이야기하면 뭐 골디락스 얘기하고 정말 좋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은 그럼 지금 버블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제 환경에 따른 하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은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것이지만 미국 경제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또 그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인플레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반을 한 그 자산 가격 그러니까 펀더멘탈 가치로 보면 뭐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네. 지금 그러면 금값, 지금 많이 오른 이 금값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더 오를 것을 보고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금이 좀 정점이다. 오히려 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2023년에 중국의 금 수입량을 보면 매월 한 40톤 정도 고 안팎에서 수입이 되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보면 120톤이 수입이 됐습니다. 3배가 됐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뭐 추측컨대는 아마도 중앙은행이 사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중국 인민은행이. 네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니까 그 전쟁이 터지게 되면 미국이 가장 자주 동원하는 게 경제 제재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 제재의 핵심에는 달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달러 자산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을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네. 그런데 달러를 대체할 만한 다른 통화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싫은데 위안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거 못 하는 거죠. 그 뭐 러시아의 루블도 안 되는 거고 유로도 잘 안 되는 거고 엔화도 잘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비트코인 아니면 금인데 비트코인은 더 위험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 결국은 금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반미 진영의 국가들이 금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 네. 그런 현상은 거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뭐라 그럴까요? 미중 갈등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금값도 또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금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금을 사들이는 나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뭐 이미 엄청난 금을 쌓아놓았고 중국도 계속 늘리고 있고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스탄 국가들도 굉장히 늘리고 있고요. 그 터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미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이 달러 가치가 그 좀 흔들려야 되는데 이게 네.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 뭐라 그럴까요? 모습?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체할 만한 다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불안하고 달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구상에 달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 독재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그렇게 됐는데 네네. 최근에 그 베르텔스만 그 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독일에. 그 베르텔스만 재단에서 베르텔스만 혁신 지수라고 하는 걸 이 재단이 매년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정치, 경제, 사회 세 분야에서 얼마나 좋아졌는가라고 하는 걸 나라별로 쭉 측정을 하는 거예요. 2024년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데 흥미로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독재국가 숫자예요. 영어로 하면 오토크라시라고 하는 거기로 분류되어 있는 숫자인데 이게 74개국이 됐어요. 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독재국가들이. 네. 그게 10년 전에는 54개 국가였거든요. 주로 신흥국들이죠.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 중남미라든가 또 이 동남아 이쪽, 중동 이쪽에 주로 분포돼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라가 54개였다가 20개나 늘어나서 74가 됐고,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 137개국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 그 나라들은 다 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나마나 반미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지정학적인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과 어떤 갈등 구조에 있는 국가들 차원에서의 금 확보. 예. 이것이 이제 금 시장을 올리는 요소. 예, 이렇게 봐야 굉장히 되겠군요. 중요한 요소인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요, 금이라고 하는 것의 수요는 주로 그 인플레이션 해칭 용도가 많았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덜 떨어지는 금, 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금을 확보하자.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금이 이 그래프를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 시기별로 네. 금 수익률이에요. 금 가격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가격인 거죠. 네. 그런데 다른 때는 별로 안 올랐어요, 이게. 안 오르다가 제일 많이 올랐던 데가 1970년대고 네. 이때 1400%가 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금값이 오르는 거죠. 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274%가 오르거든요. 나머지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70년대에는 달러 가치가 그야말로 폭락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왜냐하면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1973년에 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그 달러로 표시해 놓은 금 가치는 뭐 그야말로 폭등을 하게 된 그런 시기였고, 또 2000년대에는 2008년에 미국 연준이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돈을 네. 무한정 풀어내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 달러의 공급량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그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 투자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근데 금도 사실은 이 투자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워렌 버핏은 뭐죠? 이자도 없는 거. 예,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 없고, 예전에는 장신구로라도 이게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신구로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게요. 갈수록 그 하이테크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예. 네. 아무짝에 쓸모 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은 점점 더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성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냥 있는 것일 뿐이지 어떠한 실물 경제에서의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뭐 투자 자문사들 이런 데서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한 1%, 금은 한 5% 정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다른 거하고 정 반대로 움직이는 걸 뭔가를 갖다 놔야 되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요새 뭐 반감기다 뭐 또 많은 ETF 때문에 나온다 하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 폭등할 것이다 막 너무 장밋빛 미래만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톤다운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비트코인이 정말 성공하면 그게 금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처럼 된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일까? 그런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각도에서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사고 싶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과 그 단기적인 위험 투자 요걸 좀 잘 섞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